제 강연은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제 강연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더불어서 그 후에도, 강연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그 거울을 꺼내보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2부 첫 번째 강연을 맡은 강연자 19학번 문예창작학과 이문희입니다. 저는 오늘 망가진 나를 치유하는 일에 관해 강연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성숙한 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실격이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이 소설은 제목이 유명한 만큼 유명한 한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소설의 가장 첫 문장으로 나오는 이 문장입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이 책을 읽었는데 이 문장이 정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참 부끄러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하면 중학교 때 같은 반 남자아이 앞에서 저도 모르게 생리현상을 텄던 그런 기억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되게 사소하고 귀엽지 않나요? 이만큼 저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을 한 경험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부끄러움 많은 생애를 보냈다고 느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숨기기에 급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어른스러운 아이, 의젓한 아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 오늘 머리 뭐예요? 이상해 라면서 장난을 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안녕하세요 라고밖에 안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저는 후자에 속했어요. 기뻐도 기쁘지 않은 척, 좋아도 좋지 않은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제가 남에게 튈 수 있을 만한 감정은 대부분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기지 못하는 때가 오면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또 숨기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 기질일까요? 네, 물론 제 내성적인 기질이 분명 한몫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원인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는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가족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가족이 9명이라는 점입니다. 엄마, 아빠, 언니가 2에 오빠가 4명이고요. 저는 7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와, 사랑 진짜 많이 받고 자랐겠다. 저는 이 말들이 항상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상처와 결핍은 대부분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가족에서 기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 9명이다 보니 가난했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 아버지는 더 힘들게 일하셔야 했고요. 아버지가 일이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저희에게 푸셨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많고 엄격한 분이셨어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기도 했고 더불어서 아버지가 일을 마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아버지가 오늘 기분이 좋나? 좋지 않나? 항상 체크하는 것이 저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이만큼 저희 가족은 억압되고 위축된 환경에서 자라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좀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조용하고 경계심 많은 아이로 자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상처를 저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남한테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고요. 점점 제 목소리를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나는 너가 부러워. 넌 별로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말을 듣고 친구 앞에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고민이 없다고? 내가 얼마나 생각이 많고 상처가 많은데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딨어. 말을 안 할 뿐이지.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조차도 그럴 리가 없잖아 라는 말 한마디로 제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 속마음을 말하는 것을 약점 잡혔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철없다고 느끼면 어떡하지? 저를 보여주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고 그럴수록 외로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웃긴 건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은희야 괜찮아. 너는 성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른스러운 사람은 숨길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요.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진짜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했던 저의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 힘들었다고, 그때 너무 아팠다고 말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선 상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 상처를 인정하고 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짜 무릎에 상처가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상처가 보기 흉하다고 그냥 덮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곪아버리겠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선 그걸 꺼내고 건드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도 나고 아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야지만 상처가 치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걸 꺼내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힘들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저처럼 그것 때문에 망가진 내 자신이 너무 안쓰럽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라고 한탄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는 분명한 치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미신은 아니지만 혼자서 믿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의 상처에는 할당된 눈물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의 양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눈물을 삼킨다고 해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 할당량을 다 채우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믿으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개운해집니다. 눈물을 한 번 더 흘리면 우리는 한 번 더 치유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울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흘린 눈물이 저를 치유했다고 믿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을 믿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저를 성숙하도록 도와주었던 그 방법 2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글을 썼어요. 남들에게 말하기 용기가 안 나는 것들을 모두 글로 풀었습니다. 글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글을 쓰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감정을 왜 느끼고 있는지 그 경위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글쓰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써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할 때 도움이 되었던 3가지 팁을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좀 진부할 수 있지만 무작정 쓰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글이 비장해지면 비장해질수록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쓸 필요도 정리를 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글쓰기가 어색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께서는 프리라이팅이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10분이나 5분 정도 제한 시간을 정해둔 뒤에 오타나 문법 같은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쉬지 않고 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글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이 있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핸드폰 메모장도 좋고 그냥 일기장도 되어도 좋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인스타그램에다 항상 글을 써왔었는데요. 손이 자주 가서 잘 쓰게 되더라고요. 글에 대한 접근성이 좋을수록 우리는 글쓰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공간도 마련됐고 이제 쓸 생각도 있는데 도대체 뭘 써야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감정일기를 추천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사건과 그에 해당하는 감정과 감탄사로 마무리를 하는 법입니다. 여기 예시로 보면 열심히 한 과목이 비가 떴다. 이거는 사건이겠죠. 그리고 속상하고 억울했다. 이것은 그에 해당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써내려 가시다가 왜 이렇게 마음이 울적할까라고 의문형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울적한 날이었구나 라고 감탄사로 마무리를 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글쓰기만이 나를 성숙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글은 결국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좀 글을 쓰시지 않으시더라도 친구한테 전화로 아니면 산책을 하다가 아니면 명상을 하다가 생각을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성숙하도록 도와주었던 두 번째 방법은요. 심리학이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이나 심리학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가는 것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심리학도 제 마음을 표현할 언어를 획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예시로 저는 어렸을 때 좀 까칠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성격이 원래 진짜로 까칠한 줄 알았는데 원래는 이거는 사실 친오빠들한테 학습된 저의 행동 패턴이었고 여린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저의 방어 기제였다는 것을 심리학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분석하게 함으로써 나를 좀 더 높은 해상도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저는 글과 심리학을 병행하면서 저를 표현할 언어를 얻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친구들한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한테 말을 하니까 그 친구들은 제 상처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심리학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내 인생의 작은 조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 상처를 마주보는 일은 그 상처를 인정하는 거에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첫걸음을 내딛기조차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준비했어요.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에세이를 펴봐도 있고 다른 강연을 가시더라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치유의 길, 어떻게 나를 치유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 용기가 안 나서 그 첫걸음을 내딛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연은 그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용기를 내는 기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번을 기회로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렇게 성숙하고 당당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아까 글쓰기 말씀하실 때 저도 요즘 일기를 쓰는데 그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가 약간 특히 일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오늘 하루의 나와 내일의 내가 대화를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쓰다 보면 뭔가 그래서 글쓰기라는 대안을 들었을 때 정말 아 맞다 이런 생각이 끄덕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제 바로 사연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바로 보시겠습니다. 과기대의 고민덩어리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늘 너무 많은 생각들에 치여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게 힘이 들어요. 하루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말했어야 했을지 등과 같이 후회의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게 돼요. 어떤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잠재우고 잠에 잘 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네. 저는 이 사연을 보자마자 맨 처음에 든 생각이 정말 좋은 사람이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을 그렇게 되돌아보는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본인을 더 이상적인 방법으로 바라보고 되돌아보는 분이라면 이미 충분히 남들에게나 자신에게나 충분히 잘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가 없을 것 음,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저도 네. 너무 공감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저도 불면증이 좀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좀 느꼈던 게 저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저와 좀 사연자분 같은 분들은 좀 비슷한 점이 약간은 단호하게 말하고 뭐 확실하게 결정하고 그런 게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단호하게 스스로 말하는 최면의 말을 한 두 가지 정도 항상 되뇌 있는데요. 네. 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네. 뭐든 내가 실수를 하든 뭘 하든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뭐 음, 다 실수하지. 완벽한 네.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면 좀 한결 마음이 네, 네. 편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생각하고 있을 시간에 이미 저 사람은 까먹었다. 아, 저 사람은 이미 맞죠. 그 상황에 대해서 까먹고 자기 할 일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너무 사람들은 나한테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또 한결 더 편해져요.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생각이 그런 후회와 자책들은 이런 거를 최면의 말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생각 자체가 많거든요. 이거를 좀 줄이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좀 복잡해질 때면 몰라 그냥 다음에 생각해 라고 그냥 미루기를. 그냥 네. 배째라 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정말로 미루면 부정적인 생각이 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이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약간 정말 '아 그래. 될 대로 되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 스스로에 대한 화도 누그러지고 또 내가 타인에게 향했던 화도 사실 '아 별게 아니었구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말을 내뱉었던 사람, 그런 상처를 줬던 사람은 은근 신경을 안 쓴다. 그래서 제가 어떤 웹드에서 이런 대사도 봤는데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너한테 관심이 없다."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상처받는 말이지만 되게 고마운 말인 것 같더라고요. 방금 사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을 또 만나봐야겠죠. 우리 뒤에 함께하고 계신 중청중자분들께도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문희 강연자님께 질문 있으신 분 손들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손들기 하신 분 딱 보였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 산업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방금 강연을 하실 때 글쓰기와 심리학을 배우면 도움이 되신다고 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심리학을 저희 같은 이제 비전공자들은 공부를 시작을 하려면 막연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추천하시는 그런 공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심리학을 공부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한 학씩 알아간다라는 개념에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저도 문예창작학과이기 때문에 전공을 한 것이 아니고 따로 공부를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심리학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유튜브를 가도 있고 저희가 책을 봐도 정말 심리학에 관한 서적이나 관련된 내용들은 정말 많아요. 저는 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던 심리학 책이 몇 가지 있는데 좀 추천드리자면 우울증에 관련된 책이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그 책도 추천드리고 또 자존감 수업 이렇게 베스트셀러에도 많잖아요. 그런 거 읽으시면서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저처럼 좀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요즘 정말 잘 보고 있는 프로인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아, 네. 네. 저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 저도요. 네. 맨날 관광 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돼요. 공부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알아간다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줌청중단 분께 좋은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자분 계시면 손 들기 기능 사용해 주세요. 네, 다들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 질문을 우리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문희님 강연하실 때 많은 질문들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그 어려운 것, 나의 상처, 그거를 꺼내는 그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음,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성숙해지려면 상처를 꺼내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 이전에 그걸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무엇이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었고 네, 더불어서 좀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내가 이 말을 해도 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줄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 친구한테 막 울면서 그럴 리가 없잖아 하면서 그 친구는 자기 얘기를 정말 잘하는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배웠던 거죠. 그 친구는 저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니까 난 얘한테 얘기해도 뭐든 얘는 이상하게 안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니까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깊은 관계를 남들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사연자님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줄 분은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넌지시 그냥 되게 비장하게 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 근데 나 별로 가족들 안 좋아해.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셔도 좋고 네.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키워가는 것, 더 높여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자분 계신가요? 우리 줌 질문은 없으시면 우리 또 유튜브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극복과 치유를 하신 은희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가지시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요. 좀 지금 강연과 좀 별개이긴 하지만 네. 저는 건강적인 문제가 좀 아,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제가 네. 허리 디스크도 작년 2학기 때 판정을 받았고 음, 요새 들어서 눈도 많이 침침해지고 네. 어깨랑 뭐 무릎도 안 좋고 제가 네. 좀 많이 허약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건강적인 문제가 저의 가장 큰 스트레스인데 예전에는 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되게 왜 나는 왜 이렇게 허약하게 태어나서는 왜 운동을 안 했을까 이런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지 내가 운동 안 한 거 내 잘못이고 지금부터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운동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고민은 계속 되지만. 네, 네. 또 새로운 고민이 있으신데 이런 것들이 아마 또 치유하시지 않을까, 또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대안들로 또 극복해 나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줌 이제 질문이나 유튜브 질문 모두 받아봤고요. 지금까지 또 우리
우리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임은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